유럽을 휩쓰는 구구 선풍에는 좀 이유가 있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기들이 살던 아름다운 프랑스, 아름다운 독일, 네. 아름다운 유럽이 훼손된 걸 이민자를 통해서 느끼다 보니까 표출되는. 근데 지금 극우라고 우리가 일컫는 사람들은 뭐 민주정부가 공산화를 시킨다. 중국의 나라를 팔아넘긴다. 네. 선거는 부정이다. 그거 정상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거짓말인 거 다 알 텐데 어떤 불만의 집약이 젊은 층의 극우로 응집되고 그 동력을 제공할까 네. 그게 아주 궁금하다고요. 그 약자 혐오, 약자 비하를 통해서 도파민을 얻는 거는 이제 사회 현상 이전에 인간의 이제 근원적인 욕망의 하나인데 이거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네. 탁 터뜨리면 전파가 돼요. 기시감이라고 그랬죠. 기시감, 네. 똑같은 일을 나도 경험했구나요. 제가 이제 1977년에 대학을 들어갈 나이인데 83년까지 다녔고 86, 7년까지는 대학과 연결돼서 분위기를 알아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정치적이나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백치 상태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 박정희 때는 전두환 때는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군부 독재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최대 적은 미국이고 그래서 이제 미군을 몰아내야 되고 그 아까 선전선동되는 여러 전파 매체들 있잖아요. 네. 그때는 더 했던 것 같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드 섹션으로 막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그게 이제 조금만 노출되면 이제 경찰서 잡혀가고 뭐 징역 살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숨어서 보는데 분위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학에 들어오고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 반정부적 관점, 반미적 견해 뭐 이래요. 이게 가장 격화되다 맨 끝 극단까지 간 게 어디냐. 남한은 모순의 집약체니까 운동의 대상이 되고 이 운동을 이끌 캠프는 평양이 돼야 된다. 그것까지 가다가 소멸을 했어요. 87년에 전면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근로자들 이 소득 수준을 거의 3배 가까이 올립니다. 그리고 전반적 자율화를 하고 그러니까 혁명 운동하지 않는 단체들이 싹 사라지고 온건한 시민단체라는 이름에 그땐 시민단체가 처음 등장한 용어야. 완전히 전환이 한 10년 내에 사글이 이루어지면서 대신에 그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그 현장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진입을 해서 정치의 주력 부다가 돼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거든. 정반대편에서 내 세대가 겪어온 경험에 네.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올드 레볼루셔널리즘. 100년 전에 이미 끝난 거가 우리한테는 그때는 다 막혀 있다가 이제 이 비밀리에 들어오니까 네. 일단 레닌의 제국주의론, 그다음에 모택동의 모순론 실천론. 그러니까요. 네. 이건 거의 바이블 같았어.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우리한테는 거의 바이블이야. 읽으면 세상에 대한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 당시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사회 현실하고 네. 우리가 이념으로서 주입했던 것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열광적인 매력을 안겨주는 것, 혁명론. 네. 이거에 쫙 해서 다들 감옥도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회 현실로 되돌아오는 체험이 한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극우들이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그냥 그들을 매료시키는 어떤 슬로건인가 보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힙하다고 느끼는 요소가 있는가 보다. 이제 지금 자유대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젊은 날의 의무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진짜예요? 진짜요? 이게 메인 슬로건이에요. 이때는 다행히 그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니까. 예, 뭔가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논변을 좀 하고 이런 거였는데 거잖아. 예. 지금 그거는 유튜브 봐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대한민국에 커다란 음모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아 뭔가 이 여기서는 성장의 그 길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되게 비슷한 거 개신교 극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극우교회 목사들이 세뇌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 개신교는 좌파가 될 수 없다. 크리스찬 좌파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얘기 나오는 게 자유라는 타이틀 때문이고 인간이 기본이 되는 게 그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그 주장이고 아 인간. 네네 인간 그리고 우리는 신으로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자유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들에게 있는 이론이나 이념은 개신교 기반 성경 기반인 것 같긴 하네요. 그 젊은 시절에 뭐가 멋있어 보이느냐요. 굉장히 이끌리는데 제가 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공포가 심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잘못되면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가면 죽도록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분노, 그러니까 분노와 정의감이 결합돼 있잖아요. 지금은 뭘까? 그 동력이 어떤 감성에 의해서 저렇게 집단 행동이 되고 저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가 어머니가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 하셨고 아버지가 이제 MBC 사장 하셨었는데 그 친구가 집회에서 가장 많이 발언하는 게 무능한 586 기득권을 몰아내자.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586 이제 무능한 586 기득권을 몰아내자여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황교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럼 몇 86이야 도대체? 유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뭐냐? 어쨌든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실망.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그 누구보다 지지를 많이 했던 게 10대 20대 그 당시였기 때문에 좀 그런 반감이 기저에 있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한 4, 50년은 이제 군인이 모든 걸 지배했어요. 지금은 재벌 대기업이 된 경제계, 미국은 온갖 형태로 영향을 미쳐서 미국 소수의 지식인 집단인데 주로 언론, 신문사와 대학 교수 출신들이 붙어서 이 그룹을 형성해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이끌었어요. 이들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끈 주체였던 거예요. 80년대부터 소위 운동권이라는 게 형성됐을 때 90년대부터 정치 자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군사정권 시대에는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회운동을 해요. 노동운동이 주축이지만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은 공적 마인드, 정치를 한다는 게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성공수단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출발을 해서 공익 마인드가 지배해서 한 30년 한국 정치를 싹 지배해요. 그게 9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세대에 통해서는 시민사회가 성장을 해요. 이제 그 공적 마인드로 출발해서 나름 효율성을 가진 사회운동가 출신들 정치인들이 다 늙어버렸네. 그리고 지금 60 이하에서 운동했다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운동의 그 막바지에 약간 이렇게 몸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다 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때는 누가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구랑 이렇게 손잡을 여지도 생겨. 지금의 이제 586 운동권은 다 썩었다며. 프랑스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프랑스가 68 혁명이라서 말 그대로 1968년에 온 세상을 바꿔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늙어도 계속한 거야. 그 마크롱 전에 조스팽이 68 혁명의 리더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야? 80이 다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내고 다음 단계가 안 오고 68 혁명 세대들이 그냥 세세만년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의 그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됐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잘 온 거거든. 근데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회운동가들을 밀어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의 흐름으로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젊은, 또 하나 이공계. 그리고 이제 인스타 활동가 얘기를 든 건 탤런트가 있는 사람. 되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가진 것 같아요. 저더러 가중치를 제일 준다면 이공계야, 이공. 우리가 뭐 경제 성장기에 9% 20년 했다 그러잖아요. 연간 경제 성장을 중국 봐. 15% 20년 한 나라야. 그게 다 이공계들이 이뤄낸 성과물인데 가면 갈수록 과학기술 문명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 2000년, 이념의 이데올로기 시대 300년, 그리고 지금은 과학기술 문명인데 법대 나온 애들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정치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전면에 상대적으로 젊은 이공계가 한국 사회 주력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정치 리더급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그 낮은 단위까지 다 그 감동 스토리에 우리는 다 취해 있거든. 민주당 계열 역대 대통령 다 눈물에 그렇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눈물의 이거의 극단이야. 이런 인생이 어딨냐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도자를 찾을 거냐? 아닌 거지.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갈 때도 정말 그 교체가 극적이었어요. 그럼. 진영 간에 뭐 같은 손바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교동계하고 상관없이 완벽하게 정당을 따로 만들었고 그럼. 노무현 정부라는 거는 김대중 정부의 어떻게 단절적인 측면도 상당했거든요. 그럼. 근데 그런 그 교체를 주동했던 사실은 뭐 386으로 시작해서 지금 586이 되고 더 세대적으로 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기득권화된 과정에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벽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제 세대 40대를 얘기하면은 40대는 대체로 그분들한테
정치적으로 지향이 같다고 편승했어요. 민철 씨 세대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저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 예. 이 한국이 점프하는 체험을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권위라는 거는 자기가 획득하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대통령 중에서도 아주 드물 정도로 그 국가 통솔의 권위를 가져가는 것 같아. 그의 한마디, 그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중이 확 이게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전국이 모세혈관이었어요. 여러 도 안에 시, 군, 구, 동네 이 반장, 이장까지도 모세혈관처럼 돼 있어요. 뭔가 앞으로 가려고 그럴 때 그 한 단일체가 그냥 꿈틀거리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게 최빈국에서 선진국 된 경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같은 리더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에다가 지방의회까지 그러면 이거 독재하냐 그러는데 뭐 독재해자고. 대신 이재명 정부 하에 전국이 모세혈관처럼 엮여서 하나의 방향을 알아보면서 이 모세혈관처럼 엮인다는 건요 분업이 가능한 거예요. 경상북도에는 뭐를 하는데 네. 전라남도에는 뭘 하고 이 전국적 분업이 가능하면서 같이 이제 가는 건데 이재명이라는 한 정권과 전국이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를 만드는 한 번 더 도약하는 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너무나 간절히 해요. 경북의 이철우까지. 차그리. 내가 이철우랑 여행 갔었던 거 알아요? 몽골에. 아 진짜요? 아주 스윗한 아저씨야. 몽골에 갔는데 한나라당 의원이래. 이철우야.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싹 다 좀 장악을 했으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것들은 다 뻣뻣하고 국힘은 거의 다 스윗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완전히 태도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해. 정말 방송을 오래 이제 제작하거나 진행하신 분들의 공통된 평가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패널분들 만나다 보면 예, 확실히 국힘 패널분들이 스킨십이 좋더라고요. 네. 서세로 한 세상 살면서 자기 집안, 자기 이익 이게 이제 중심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요. 그 한국 사회 주류가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현업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이제 표현하는 말만 다른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누구는 강자라고 하고, 네. 누구는 기득권이라고 하고, 누구는 심지어 부패 세력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좀 수용하고 뭔가 지금 달라지고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뉴욕은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시장이 30대인데 그러니까, 네. 미국이 안 망해요. 뉴욕이 안 망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출하신 분이지만 여러 고난을 경동안에 너무 또 조심조심하는 이게 생기셨더라고. 다음 총리는 무조건 30대를 뽑아라. 야, 그러면 세대 교체의 분위기가 전 사회에 쫙 싹 퍼집니다. 바뀌겠죠. 굉장히 사회 분위기 바뀝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몇십 명이 앉아서 다 노무현 그 조롱하는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그 본인의 생각들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자가 확장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청년들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거의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카카오톡을 안 쓰고 친구들끼리 쓰는 단체 톡방도 단체 DM방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소비를 해요.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해서 유튜브 쇼츠처럼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손쉽게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음악들을 막 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얘들아, 제가 노무현 재단에서도 온라인 혐오 대응 TF 위원하고 있어가지고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그렇게 교실에서 낄낄대면서 웃니? 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300만 조회수가 인스타그램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지점이 좋아요는 3만 개인데 공유수가 20만 회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메시지로 야, 니잖아. 네가 교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노래 불렀잖아. 이러면서 지들끼리 여전히 그 영상으로도 낄낄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기반에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카드뉴스를 올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장경태 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국회 내에서 뭐 국회의원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회의를 방해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거를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이렇게 헤드라인을 써서 카드뉴스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1.2만의 좋아요와 3.4만의 공유수를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 조회수로는 300만에서 500만 정도 나오는 수치거든요. 네. 이런 카드뉴스들이 매일 5개에서 6개씩 자유대학을 통해서 올라와요. 지금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오염된 카드뉴스에 절려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거시 언론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당이 뭐 상법 개정 통해서 코스피 5천, 6천을 찍든 정말 대한민국이 변화해 나가든 이 친구들은 이걸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같죠. 중국이 나한테 되게 큰 위협을 가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괴리되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의 세상을 살게 되는. 근데 그게 1020의 극우화 혹은 1020이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을 안 믿고 주류 사회 제도권을 안 믿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빠져서 대한민국이 망해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대학 구성원 중에서는 자유대학이 주는 급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유대학이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그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유대학을 벗어나면 나의 생계가 불안해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자유대학 안에서 뭐 디자인도 더 해보고 영상도 더 해보고 혹은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창출을 더 많이 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자유대학에서 그렇게 양성된 사람들이 좀 더 나이 먹고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 도지사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등장하면 어떤 사회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되면 중국과 전면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하겠다 수준으로 갔지만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되면 뭐 중국과 전면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대학이 맨날 얘기하는 게 중국에 대한 음모론과 혐오거든요.